자, 이제 4절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원래 거기 내용 꽤 많지만 지금은 거의 큰 틀만 좀 봐볼게요. 자, 일단 4절.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원래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제일 먼저 이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자꾸 영어 약자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DCF란 말과 NDCF가 있어요. 제가 이제 번역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D가 뭐야? 다른 말로 디스카운트. 이 C가 캐시. 그다음에 플로우가 뭐야? 플로우죠. 인플로 아웃플로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 어떤 분은 할인 현금 뭐요?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요. 말 표현 자체가. 얘는 뭐 있습니까? not 말 뜻이에요. 하지 않는다. 뭐를 갖다가 디스카운트를. 그 번역은 뭐 됩니까?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되겠네요. 이렇게 오죠. 자, 번역하셔야 돼. 현금을 할인한 후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 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현금을 할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자, 우리 항상 투자할까 말까 투자 시점은 좀 현재지. 내가 현재 이 건물 살까 말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투자 금액이 10억이란 돈을 투자한다면 우리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나올 수익이 중요하죠. 이미 나왔던 수익은 이게 죽은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수익은 분명히 미래 수익입니다. 자, 5년 후에 보니까 수익이 이게 만약에 12억이란 수익이 났다 치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자고요.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할 거요? 좀 고민된다고죠. 사실은. 자,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 현재 있는 10억과 미래에 있는 10억은 화폐 가치가 다르지. 그죠? 다르면 항상 투자할래 말래 물었을 때 이렇게 보죠. 자, 다시 지금 당장 10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당장 팔면 바로 그냥 전매하는 겁니다. 10억 5천 주고 판다면 이거 팔 거예요 말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겠죠. 그죠? 자, 여기 9억 5천 주고 팔 수 있으면 안 하겠지. 이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된 건 애매모호하다고 그죠? 그래서 화폐는 시간상 차이가 있으면 절대 비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뭐 있습니까? 끌고 와 보니까 끌고 오면 금액이 작아지겠지. 그죠? 작게 만드는 게 뭐요? 할인이지. 그죠?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끌고 온다. 즉 할인해서 여기 있는 비용과 수익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할까 말까 하는 방식이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이라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결국 이 말이에요. 수입과 지출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야. 한인데 다만 할 것은 뭐 있습니까? 이 금액을 같은 시점에 갖다 놓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 말은 마치 이거 아닙니까? 지금 10억 투자해서 지금 당장 팔면 10억 5천 주고 판다 이 말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 투자합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 뜻이 뭐 있으면은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자, 원래 이 말이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냥 그대로 가보죠. 우리 이런 경우 있죠. 5년 전에 내가 10억을 주고 샀는데 현재 파니까 12억 주고 팔았답니다. 만약에. 그리고 보통 그래 이제 그러면 뭐랍니까? 나 2억 남았다 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같은 말 아닙니까?
5년 전에 10억 주고 산 걸 가지고 거꾸로 보면 현재 10억 주고 판 거예요. 나 2억 남은 거지. 이게 뭐예요? 이거 화폐 시장 가지고 고려했습니까? 안 한 거지. 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비할인이라고 지금에서. 훨씬 더 이론상 우수한 게 둘 중 누가 되겠습니까? 이쪽 거지. 그죠? 시간이 같을 때 비교하는 가장 정확한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딱 한 개만 하자고. 만약에 우리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이 내용 어려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 거의 문제를 맞출 확률은 30% 된다고.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할래 말라는 건데 얘는 화폐 시장을 고려하지. 그죠? 얘는 안 한다. 요것만 아시면 돼. 요것만. 그러니까 요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 현금을 할인해서 언제로? 현재를 할인해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 해서 할인 현금 수입 분석이라고. 얘는 현금을 할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다. 이게 비할인.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래 나옵니다. 좋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과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어떤 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고 어떤 게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하는 건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순 현재 가치법 여기 있어요. 보통 이걸 줄여서 우리 아까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랍니까? 현가스지. 그래서 순현가법이라 쓰기도 한답니다. 같은 말로서. 자, 두 번째 보니까 내부 수익률법. 세 번째 보니까 수익성 지수법. 이 세 개는 반드시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한 개 더 추가시키면요. 앞으로 현가란 말이 붙으면 전부 다 이건 몽땅 다 이건 뭐에 대한 준말이죠? 현재 가치 준말이죠. 그래도 화폐 시장 가치 벌써 고려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네 개만이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고 그 외 나머지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이 속에 포함돼. 근데 이걸 다 암기 못 한다고. 우리 아마 거기 책 보니까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 27페이지입니까? 컨 2번, 컨 3번 있죠? 컨 2번에 뭐 있습니까? 어린 셈법. 어린 셈법 말뜻이 어림 잡아서 대충 셈한다 이거요. 같은 말이 뭐냐? 경험 셈법. 그 다음에 컨 3번 뭐가 있습니까? 비율 분석법이 있죠? 물론 어린 셈법에 크게 두 개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수익률법과 무슨 법? 성수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암기하지 말라는 거야.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럼 참고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전통적 분석 기법이 있어요. 기법이 뭐 해계지 이익률법 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암기를 못해. 우리 분명히 보니까 수익률법의 공식 4개 있어. 박스 안에. 성수법 공식 3개 있거든.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공식 원래 6개 있어요. 그 다음에 전통적 기법 공식 4개 있다고. 이걸 다 암기 못한다고. 자 결론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거 뺀 나머지 모든 건 전부 다 비할인 이렇게 하시라고. 요거 뺀 나머지 그래 가시면 돼. 그럼 참고로 요 성수란 말 뜻은요 이 말입니다. 몇 배. 배수예요 배수. 몇 배. 자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수익분의 이제 투자 금액이 있는데 그냥 굳이 알 필요 없는데 내가 10억을 투자하니까 했는데 매년마다 1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는데 수익의 몇 배가 투자 금액입니까? 10배지. 그래서 보통 성수는 10이다 쓴다고. 그래서 성수란 말 뜻은 다른 말로 몇 배, 배수의 배수. 그런 개념 아시라고 지금. 굳이 그 안에 있는 공식을 다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자, 지금은 이렇게만 제가 정리할 겁니다. 더 이상 안 돼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화폐 시장까지 고르는 방식인데 얘는 항상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죠.
순영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 세 개만 기억하시라고. 요거 뺀 나머지 몽땅 다 화폐 시장까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을 가시라고. 굳이 어린 셈법이 뭐 이 공식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 이제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6장이죠. 이 금융론도 실제 시험에 6개에서 9개 정도 보통 시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개, 9개 나오는데 얘도 상당히 많은 비중 차지한다, 그죠? 시험에선. 그러면 이게 보통 나올 게 다 거의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이 기본 개념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금융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타인 자본, 자금 조달이지. 뭘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부동산 금융이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금융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얘도 단답형입니다. 자, 크게 두 개 있는데 여기에 지분 금융이 있고 반대로 부채 금융이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한 별 4개 정도 되거든. 나올 확률이. 그래서 이 두 개 있는데 얘는 주로 묻는 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게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자, 일단 지분이란 말과 부채부터 먼저 정리하시라고. 이 부채란 건 뭔가 하면 금융은 자금 끌어온 거, 돈 끌어온 거예요. 끌어왔는데 끌어와서는 반드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는데 부채는 약속한 날짜에 꼭 갚아줘야 돼. 필수. 반드시. 지분 금융은 결국 지분 투자 형태로 저기 투자한 거예요. 그 이 말은 이 지분 금융은 돈을 빌려서 내가 이 어떤 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에 따라서 배당해 주는 게 이게 지분 금융이라고. 다시 우리 주식이란 건 주식 투자했죠? 하면 이때 때에 따라 주식은 내가 이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 보장됩니까? 그건 아니지.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죠. 더 큰 이익 가져갈 수 있죠. 여기 지분이라고. 그러니까 투자한 대가에 대해서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고 항상 원금 이자 보장되는 건 아니다. 아닌 게 뭐냐? 여기 지분이고. 우리 은행 돈 빌려가죠. 이건 무조건 뭡니까? 꼭 갚아줘야 되지. 이건 부채거든.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얘는 나오는 수익에 따라서 배당해 주는 거고 얘는 반드시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이 말 잘 쓰지 않지만 우리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금 받습니까? 이자 받습니까? 주식 배당금이지. 그래서 항상 지분 투자에 대한 대가를 보통 뭐라는 거면 배당금, 배당을 쓴다고. 우리 은행 투자는 반드시 은행에 저기 뭡니까? 돈을 빌려가면 항상 뭘 지불하지? 그러니까 달라요. 용어 자체가. 그럼 얘는 실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특히 이 부동산 금융은요. 학자들마다 쓰고 있는 용어 다 틀려.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 금융만큼은 우리말로 쓰는 순간 그 뒤에 갈로 속에 반드시 영어 약자 써주게 돼 있어.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출제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말을 썼을 때 이건 니 혼자 쓴 용어라는 거야. 공통되어 있는 영어 약자를 꼭 쓰시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금융만큼은 될 수 있으면 우리말로 돼 있는 걸 보지 말고 무조건 영어 약자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시라고. 그래야만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 있냐? 신디케이트. 두 번째 조인트 벤처. 세 번째 보니까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올리츠.
나중에 다 합니다 이거.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요건 알 것 같아. 펀더 요건 알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예, 프로젝터 파이낸싱. 그 다음에 유무상 증자. 이런 게 대부분 다 지분금융이라고. 거꾸로 부채금융은 반드시 갚아줄 의무가 있는데 이게 담보대출. 그 다음에 사채. 은행 돈 빌려 반드시 갚아줘야 되죠. 사채도 갚아줘야 됩니다. 세 번째 신탁증서. 자, 하여튼 우리 목적이 뭐 있습니까? 이걸 연구할 목적이 아니라 이 결국은 시험 칠 목적이지.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굳이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몽땅 다 뭐지 이거? 영어잖아 이거. 그지? 얘 영어 아니잖아. 물론 요것만 지분이요. 그러니까 영어 나온다 몽땅 다 이건 지분 생각하시면 돼. 깔끔하게. 영어 없지. 없으면 뭐라고? 부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애달게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여기서 영어 한 개 돼 있어. 무조건 B가 붙은 건 전부 다 이건 부채야. 요 B란 건 여말 약자입니다. 되돌려 받는다 이 말 뜻이에요. 빌려줘서 100 돌려받는 거예요. 꼭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 B가 붙은 몽땅 다 부채. 요 B가 원래 3개 있습니다. MBS, CMBS, ABS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거죠. 요 B만한 몽땅 다. 하여튼 이거 입에 B란 말이 몇 개 되었는데 하여튼 B가 들면 전부 이거 부채예요. 요걸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이거 시험 꽤 많이 나옵니다. 심심찮게. 그럼 참고로 이게 우리 담보란 게 또는 이거 담보 대신 뭐 저당 대출 바꾸자고. 저당 담보 같은 건데 요 저당이란 말이 영어로 뭔지 압니까? 이 말 많이 들어봤죠? 모기지. 그죠? 모기지 곧 이게 저당이야. 그럼 이게 왜 저당되는가 하면요. 어원분 살펴볼게. 뭐 굳이 큰 의미는 없는데 요 말을 갖다 합친 거예요. 원래 뭐라는 말 뜻이 뭐냐? 곧 이게 추검 이 말 뜻이에요. 게이지가 뭐냐? 이게 재산 이런 말 뜻이라고. 추검의 재산. 이용이 되지 않는 물건 이런 말 뜻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을 빌려줄 주는 사람이 대출자지. 빌려가는 사람이 차입자입니까? 그죠? 자, 일단 내가 현재 은행에 담보 잡고 돈 빌려갔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은행들은 요 잡았던 담보를 가지고 또 다른데 씁니까? 안 쓴다고 이거. 담보 잡는 목적이 뭐야? 요놈이 돈 떼먹고 도망갈 때를 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보가 잡혀 있는 거지. 은행이 이걸 마음대로 이용 못 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용되지 않는 물건 이 말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저당이라 쓴다고. 대출은 뭐죠? 우리 론이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모기지 론 쓰던데 우리 이게 좀 특이한 게 한국에만 모기지 론 쓰지 사실은 외국은 대부분 다 그냥 모기지 씁니다. 론 빼버린다고. 왜? 저당 잡는 목적이 뭔데? 대출 받을 목적이지. 그래서 보통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외국에 보니까 뭐 모기지 쓰는데 그게 자동 모기지 론입니다. 저당 담보 대출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일단 뭐 그런 개념 정도 있다는 좀 아시고요. 예, 하여간 요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우리 거기 보니까요. 28페이지입니까? 예. 갈로 2번. 기본 용어 있지, 그지? 아마 기본 용어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융자 원금, 융자 잔고, 융자 기간, 또 동그라미 2번 뭐였죠? 이자율. 뭐 이런 개념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밑에 4번에 뭐 있습니까? 저당 지불액. 이게 뭔지 알죠? 해볼까요? 자, 기본 용어. 자, 5년 전에 제가 돈을 빌렸어요. 자, 대출액이 얼마냐? 여기 10억. 대출 기간 보니까 저 5년 후 이렇게 해보자고. 자, 결국은 여기 뭐죠? 융자 대출액이지. 같으면 융자죠. 그래서 5년 동안 돈을 계속 갚았어. 얼마 갚았냐 보니까 이게 3억을 갚았대. 그 얼마 남았습니까? 그 여기에 뭐요? 갚았던 금액 상환액이지. 그죠? 상환액. 여기 남아있는 금액이죠? 이런 걸 말하면 다른 말로 미상환액 또는 잔금. 그러니까 융자 잔금이 될 것이고 또는 미상환액 쓰겠다고 하죠. 주로 이 용어를 많이 씁니다. 쓸 때. 그 다음에 대출 기간 총 몇 년이지 이게? (10년이지) 5년 전 5년 후니까. 그리고 빌려간 게 돈을 갚는 여기 I가 이자가 10%면 여기 이자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이때 매 분기마다 매년마다 갚는 금액이 있죠. 그죠? 요 갚을 때 요 금액을 뭐라 합니까? 이게 원금 플러스 뭐지? 이자죠. 그리고 이걸 갖다 뭐라 합니까? 아까 했듯이 원리금 뭐요? 상환액. 같은 말이 아까 보니까 부채 서비스. 그죠? 같은 말이 월부금. 같은 말이 저당 지불액. 뭐 이런 개념 같아 보니까 여기서. 그죠? 갈로 2번 보니까. 자, 그 다음요. 우측에 보니까 거기 2번에 있는 뭐야? 융자 가능 금액 그냥 넘어가시고. 자, 맨 밑에 29페이지 2절 이자율 조정 방식이 있어. 조정 방식. 자, 이 말은 자, 이자율 조정 방식인데 그게 원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고정금리. 두 번째 변동금리. 자, 한 개 더 있는데 이건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가격 수준 조정지당이 있어. 앞으로 공부할 때 이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이 두 개만. 지금 그냥 기본 연계 이런 정도 있다 보시고 아마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이건 수업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일단 여기서 물론 다시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고정금리도 있죠. 세 가지 방식. 원래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세 번째 최정식 상환이 있습니다. 변동도 원래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변동은 넘어가시라고. 자, 첫 번째 가변 이자율 조정 방식. 그 다음에 조정 이절 변동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상 이절 조정 방식이 있어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건 큰 의미 같지만 이 가끔 보니 우리 모의고사 문제 가끔 나오는데 이건 큰 의미 같지만 시험 안 나올 거니까. 다만 요거는 정확히 하셔야 돼. 여기서는 100% 시험 나와. 이거는 이 세 구분은 좀 따겠지만. 자, 그러면
고정금리란 말과 변동이란 이 말만 좀 기억하자고. 자,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 고정금리 이거죠. 대출 실행 시점에 정해진 금리가 있으면 대출 기간 만료 시간에 똑같은 금리가 하는 거지. 그죠? 가끔 고정금리 변동이란 개념 시험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출 기간 내내 뭐요? 동일한 금리지. 변동이란 건 뭐 있습니까? 대출 기간 중에 금리 강서 뭐 한다고? 이런 변화가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대출 기간 중에 사전에 약정한 이 방식에 따라서 금리가 결국 뭐요? 변화가 있는 게 곧 이게 변동이고. 이때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하자고요. 이 고정금리에서 그럼 금리는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 참고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지불하는 금리는 명목상 금리지 실질 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목상 금리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요. 실질 이자에다가 위험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서 금리가 책정된다고. 보통은 여기 있는 위험을 거의 빼버립니다. 위험을 빼버리고 명목상 금리는 실질 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렇게만 한다고. 거꾸로 변동금리는 자, 이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가산금리가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금리는 기준이 된 금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CD란지 코픽스 금리가 가장 대표적인 기준금리라고. 이거 왜 쓰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요 말 딱 내놓고 있죠. 이게 고정금리인데라고 쓰면 된다고. 요 말 내놓고. 이건 분명히 뭐요? 변동이요. CD랑 좀 따지면 양도성 예금 증서입니다. 그럼 코픽스가 뭐냐? 이 코픽스는 이말 약자입니다. 코스트 펀드 인덱스 코픽스 이 말이라고. 이렇습니다. 우리 말씀 뭐 있습니까? 코스트는 비용이지. 그죠? 펀드는 자금 조달이거든. 인덱스는 지수 아닙니까? 그래서 번역하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 말 뜻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자, 요 은행이 있어.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가는 누가 있습니까? 차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량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얘도 뭐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금을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하는 거요. 자금 끌어올 때 비용이 있을 것 같아. 자, 끌어올 때 뭐 있습니까? 저축한 돈도 끌어오지. 은행들은 또 채권 등을 발행하기도 하죠. 그죠? 또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자금을 유입하면 이 돈까지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은행들도 어떤 제3자 자금을 유입할 때 이때 반드시 뭐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그죠? 저축성 이자, 채권 금리, 한국은행에 있는 금리 이런 걸 전부 다 이게 자금 조달 비용이거든. 이걸 평균해서 만들어진 이자가 뭐라고? 이게 코픽스예요. 그래서 혹시 뭐 코픽스란 말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입된 비용이라 생각하면 돼. 편하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상금리는요. 가상금리는 개인의 신용상태야. 신용상태에 따라서 신용이 좋으면 가상금리가 떨어지겠지. 그죠? 신용이 나쁘면 결국 저기 가상금 올라간다고. 자, 재밌는 건 뭐 지금 할 필요 없는데 대출 기간 중에 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둘 중에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기준금리입니까? 아니면 가상금리겠습니까? 응?
한국은행이 매 분기마다 매달마다 이 발표하죠? 뭘 발표합니까? 이걸 발표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건데 변동금리에서 대출 기간 중에 금리 변화 주요 원인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기준금리야. 가상금리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말 보통 쓰죠. 예, 기준금리에 뭐 1.3%더 가산하겠다. 기준금리 0.8% 더 더해주겠다. 곧 그게 뭐 그 가상금리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먼저 보시면서 지금 다 보지 말고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정금리하고 변동. 요거 두 개만. 개념만.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책에 있을 건데 29페이지. 29페이지 보니까 1번 고정 이자율 저당이죠. 2절에 이자율 조정 방식에서 자 물어보자고. 이 양갈로 1번이 중요하겠습니까? 양갈로 2번이 중요하겠습니까? 잠깐 공부하는 방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1번이 중요한 거지. 그죠? 핵심이 뭔데요? 예,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일정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이게 고정금리 개념이지. 그죠? 고려하시고. 자, 이 갈로 2번은 그냥 넘어가시죠. 자, D장 가볼게. D장은 2번 보니까 변동 이자율 저당도, 양갈로 1번 보니까 예,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 금리를 갖다 조정하는 방식이 변동 금리를 보시고요. 그리고 예, 갈로 2번은 밑에 뭐 있습니까? 박스 있지, 박스 공식.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다. 그러면 양갈로 3번 보니까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 두째 줄 중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우에 현재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와 코픽스, 그죠? 를 사용한다. 그래서 변동의 기준을 삼는 금리이며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 말은 대출 기간 중에 얘 때문에 금리가 변화가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자 양갈로 4번 가산금리는 첫 번째 설명되어 있죠. 고객의 신용이라니 대출 기간 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리를 말한다. 이거 마시고 따라서 뒤에 뭐라 있습니까? 대개는 대출 시점에 확정되면 중간에 변동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가상금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밑에 3절 갑니다. 3절은 원금 원리금 상환 방식이죠. 자, 첫 번째 1번. 자, 1번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그다음에 31페이지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있죠? 그다음 3번 뭐 있습니까? 최종 상환 방식이 있죠? 자, 요거. 이 내용은 100% 시험 나옵니다. 이건 100%. 꼭 나오게 되겠으니까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 이 세 개를 갖다가. 자, 지금은 요 세 개를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들어봐서 이런 게 이런 마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좀 이 조심할 건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분명히 다른 말 같아 보니까. 균등은 뭐 있습니까? 똑같다 이거지. 원금 균등은 매년마다 원금이 매년 같다는 거예요. 거꾸로 원리금 균등은 뭐 있습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합계가 매년 같은 거지. 표현 자체가. 그 다음에 최정식은 뭐 있습니까? 점점점 올라간대 항상. 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다시 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예, 이제는 원리금 상환 방식인데 요걸 미리 결론부터 내리고 그 설명 들어갈게요. 항상 그래프나마 제일 중요한 게 꼭 하실 건 시험 칠 때 마찬가지. 우리 책을 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그걸 꼭 확인하시라고. 이걸 먼저 보고 다음에 그래프 보시라고 항상. 그러면 우리 현재 보니까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는데 갚을 때 항상 뭘 갚습니까? 원금 플러스 뭘 갚는 거죠? 이자 포함된 거지. 갚는다 이게 뭐죠? 상환이지. 그래서 여기 들어올 게 뭔가 하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대출 기간 이래 된다고. 자, 재밌는 건 예,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봐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갚는 방식 하나. 두 번째, 이렇게 갚는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갚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 볼게. 원리금을 갚는데 매년마다 똑같이 갚는 거죠. 그죠? 그럼 그대로 연결은 뭐 있습니까? 원리금이 어떻게? 매년 같다? 균등이지. 그래서 갚는다 이게 뭐요? 상환 이 말이에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쓴다고. 두 번째 보니까요. 얘는 원리금을 갚는데 점점점 매년 갚는 금액이 작아지는 거지. 그죠? 점점점 감소한다 해서 이거 뭐라는 거면 체감식 상환을 쓴다고. 쓸 때 거꾸로 얘는 점점점 갚는 금액이 올라가지.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체정식 상환. 같은 말이 점정식 상환 쓴다고요. 쓸 때. 참고로 우리 요걸 말하는지 압니까? 좀 이따 하겠지만 원금 균등 상환 씁니다. 자,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혼드라만데 이거 원금 이자 합계가 매년 같은 거라고. 얘는 원금 매년 같은 거예요. 얘는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점 뭐야? 올라가는 방식이지. 그 차이를 먼저 개념을 파악하시라고. 자, 실제 볼게 이제 이거. 주로 공부할 거는 이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요 두 개 차이 마시면 돼. 요 두 개. 자, 이렇게 볼게 이제.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빌렸어요. 그 다음에 금리는 고정금리인데 매년마다 10% 이자가 붙는다 치고 10년 동안 돈을 매년마다 원금이자를 갚는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래서 이랬을 때 매년마다 갚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 한번 봐보죠. 굳이 이 값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이해해 두려는 거야. 이것만.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년 갚아야 될 원금 상환액이 있고 그 다음 이자 상환액이 있죠. 요거 둘 다 합친 게 뭐라고? 원리금 뭐요? 상환액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빨간색부터 할게. 이 말이 뭐라고? 매년마다 원금은 똑같이 갚는 거지. 그러면 자, 대출 기간 얼마요? 대출액이 얼마죠? 그럼 매년 얼마씩 갚는 거요? 이렇게 갚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원금 균등. 매년 원금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자 금액은 남아있는 잔금에다 이자를 곱해줍니다. 첫 해 보니까 10억에 대해서 이자 10%면 이자 얼마 됩니까? 1억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때 뭐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 얼마 되죠? 2억이지. 자, 1년 경과됐을 때 1억이라 원금 갚았어. 남아있는 잔금 얼마 됩니까? 9억이지. 9억에 대해서 이자 10% 되면 이자 얼마 되죠? 9천이지. 합친 금액은 1억 얼마 되죠? 9천. 또 1억 갚았지 이제? 갚으면 남아있는 잔금 8억이지. 항상 이자액은 남아있는 잔금에 이자 곱해줍니다. 그래서 8억에 이자 10% 이자 얼마 됩니까? 8천. 합친 금액은? 그럼 보세요. 재밌는 건 원금 균등은 이자가 빠지는 금액이 매년 똑같은 거 아니야? 첫 해 1억, 9천, 8천, 7천, 6천.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도 매년마다 2억, 1억 9천, 1억 8천, 그 다음에 1억 7천, 1억 6천. 저기 1,000만원씩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조 나온다고. 2억, 1억 9천, 1억 8천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직선도 감소하게 돼 있어. 이걸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고. 그러면 이때 조금 더 가볼게. 매년마다 내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이 어떻게 될까 봐보죠. 자, 현재 보니까 원금 균등은 매년 원금은 매년 뭐요? 똑같잖아. 이자 금액은 1억 9천 8천은 점점 뭐하지? 줄죠. 이렇게. 자, 거꾸로 원리금 균등은 이 계산 방식이 있어. 원리금 균등은 요 값이 매년 뭐요? 같다는 거야. 이 값이 원리금이 실제 하면요 매년 1억 6천씩 내게 돼 있어.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이 원리금 상환에 보니 이 속에 보니까 원금과 이자 어떻게 낼까 한번 봐보자고. 자, 첫 번째 남아있는 잔금 10억에 대해서 이자 10%면 이자 얼마 내죠? 1억이지. 요 두 개 값이 합친 금액이 요 값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년째 원금 6천 갚았네. 그러면 자 10억에서 6천 갚은 결과 남아있는 금액이 9억 4천 되겠지. 그죠? 9억 4천 다시 10% 이자 붙으면 요건 뭐요? 9,400 이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9,400과 이것도 합친 금 이 금액 나야 되지. 그 2년째 갚은 원금은 6,600 갚은 거라고. 그러면 다시 6,600만큼의 갚은 만큼 남아있는 잔금 얼마 됩니까? 8억 7,400 되겠지. 그러면 이 8억 7,400 이자 10% 붙으면 뭐 있습니까? 이게 8,740 될 거 아니죠? 이자 금액이. 결국 얘도 뭐 있습니까? 6,000 이게 6,760 됩니까? 한 이렇게 되거든요. 내는 금액이. 이렇게 계속 빠지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원리금 상환의 매인 같은 거예요. 같은데 그것 속에 이자와 원금 내는 형태를 보니까 이자 금액은 점점 뭐하죠? 감소하지. 시간이 경과되면 감소하는데 이 감소폭 형태 같습니까? 다르지. 얘는 똑같다면 얘는 매년마다 1,000만 원 빠진 거 아닙니까? 얘는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 근데 원금 상환액은 보세요. 점점 뭐하죠? 6,000, 6,600, 6,760 점점 올라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요거까지 아셔야 돼. 나중에 가서 지금 한번 들어봤다 생각하라고. 그 재밌는 건 보니까 요 두 개 차를 보시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이 점점 뭐합니까? 올라가는 구조야. 이게 굉장히 이 시험 많이 낸다 문제에서. 조금 더 간다면 여기 있는 얘들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 자, 공통점 첫 번째 1회차 이자액은 보세요. 둘 다 얼마지? 같지. 첫 해 이자액은 동일하다. 두 번째 매년 이자액은 뭐합니까? 점점 둘 다 뭐하죠? 줄지. 점점 감소한다. 이런 것만 지금 봐보자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분은 요 두 개, 요 개념 의미 기억하시라고. 원리금 합계가 같은 방식. 원금 매년 같은 방식이죠. 요거만 이해하시라고. 근데 얘는요. 주로 뭘 보시는가 하면요. 이거 마시면 돼요. 우리 금방 이제 젊은 계층 금방 직장 가면 직장 들어갔어. 월급이 굉장히 낮단 말이요. 그 당시 내가 집을 샀어. 사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초기에 내는 원리금 상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결과 얘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소득이 낮을 때 낮은 만큼 적게 내주세요. 적게. 원리금상 적게 내주고 내 월급이 올라간 만큼 점점점 뭐 내는 금액을 높여주면 충분히 젊은 계층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진 게 뭐냐? 곧 이게 최정식이라고. 그래서 항상 최정식은 딱 한 개 마시면 안 돼. 젊은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는데 지금은 그냥 이 마음속에 있죠. 요 그림 구조 마시면 돼.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건데 이 그림 구조만 생각하시라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말고. 자, 일단 그래서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제가 설명한 건 32페이지까지 설명했습니다. 했는데 굳이 그 내용 다 읽지 말고 있죠. 그냥 이런 구조만 생각하세요. 네, 더 이상 가지 말고. 예. 자, 그래 보시고 우리 뒤에 33페이지 7장부터 이거는 이제 뭐 남아 있는데 그냥 넘어갈 건데요. 어쨌든 이제 우리 아마 11, 12월 때 이제 한 5주간 수업했거든 했는데 다만 공부를 하는 내용이 뭐가 들었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훨씬 중요한 것은 이 공부를 어떻게 하려 공부에 대한 방식을 빨리 깨우치라고 괴로운 과목을 그래야만 내가 시켜갈 수 있어요. 우리 아까 했지만 자 정리해 볼게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 지렛대 효과를 갖다가 모른다 해서 투자 위험을 모르는 거요? 관계없는 거잖아. 그죠? 투자 위험을 모른다 해서 수익률 모르는 거요?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수익률 모른다 해서 저기 화폐 시장 같이 모르는 겁니까? 관계없지. 그러니까 한강에 독립된 분야예요. 딱딱 끊어서 공부하시는 게 편하지. 이걸 앞뒤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일단 오래 아시고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괴로운 건 마지막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내용 공부할 때 비록 우리 5장, 6장 전체에 있는 틀이 있지만 그 틀 전체를 벌려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각각의 절마다 분리해서 공부하라.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100점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65점인데 중요한 건 아는 건 철저히 내 걸로 가져가야 돼. 모르는 건 가감히 버리셔야 돼요. 그런 전략을 펴서 좀 편하게 가시라고요. 그리고 얘를 공부할 때 항상 누구는 누구이다. 즉 중간에 부연 설명은 다 버리시라. 핵심적인 키워드만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 게 뭔가 하면 처음 보는 용어는 절대 당하지 말고 우리말로 먼저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원리금 상환. 상환은 돈을 갚는다. 어떻게? 원금이자라. 이걸 먼저 생각하시라고.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하면 밑에 내용 보기 좀 쉽거든 사실은. 그래서 항상 제목 위주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제 뭐 1월 2일부터죠. 예, 그때부터 이제 수업할 건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기본서 있죠. 요거 들고 오셔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1, 2월 때 뭐라 하면 우리 기본서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본서 속에 답이 다 있는데 주로 제가 이제 옛날에 해보니까 이 핵심, 그러니까 요약 정량을 자꾸 보여주니까 그것만 보더라고. 그 가장 큰 단점이 이 기본서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1, 2월 때 저 이 기본서 내용을 보시면서 중량을 자꾸 줄을 걸 겁니다. 그거 위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하여간 이제 한 2주 남았으니까 2주 동안 우리 죽고 나서는 뭐 해야 됩니까? 민법 끝내. 끝낸다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적어도 기본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개론 공부하지 말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여튼 저기 있는 2주 동안 민법을 갖다가 주구장창 보시는데 방식 알죠? 내용을 꼼꼼히 다 보지 말라고. 그냥 쭉 글자 넘어가시라고. 중요한 건 한번 봤다 이게 중요한 거지. 안에 내용이 뭐냐 알 필요 없어. 전혀 의미 없다고. 그래서 봤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다음 이 책을 좀 쉽게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민법에 대해서 나중에 2차 검증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됐으면 2주 동안 열심히 민법 보시고 시간 날 때 또 열심히 노시고. 왜냐하면 어쨌든 10월 말까지 하여튼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부 1월부터 한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12월까지 열심히 노시라고. 시간 날 때. 그래야면 나중에 이 뭡니까? 10개월 동안 빡세게 공부하지. 하여튼 고려 하시고 요걸로 그냥 책을 끝낼게요. 자,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